아이가 내 아이가 맞긴 한 거야? 친자 확인이나 해보자고. 카페 안에 울려 퍼진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갓 출산한 아내를 병원에 혼자 두고 온 박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 고아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 형편에 애 키울 여유가 어디 있어? 혼자서 진통을 견뎌내고 아이를 낳은 지 사흘밖에 안 된 이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애초에 내가 임신한다고 했을 때부터 부담스러웠어. 내가 언제 아이 갖자고 했나? 이 세 문장은 앞으로 펼쳐질 충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08년 가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작은 카페. 달콤한 오후의 사장 이수지는 2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젓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힘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 수진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남자가 박민호였습니다. 30살의 민호는 수진보다 8살 많은 형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로 보였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카페에 매일같이 찾아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수진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고, 가끔은 카페 청소까지 도와주었죠. 수진아, 혼자 이 큰 카페 운영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구나. 민호의 따뜻한 위로에 수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수진에게 민호의 존재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거든요. 교제석 달째 되던 날, 민호는 수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한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 부모님이 사업 실패로 빚을 많이 지셨거든. 내가 그 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 당분간은 혼인신고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채권자들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빚을 다 정리한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하자. 어째? 수지는 민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효심이 깊은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오빠. 저도 이해해요. 부모님 빚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카페 일도 도와주었고 수진을 아끼는 마음도 진실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카페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근처에 대형 카페 체인점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빠, 요즘 카페 경영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대출 이자도 밀리고 있고, 혹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민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 아냐? 나는 우리 집 빚 때문에 이미 머리가 아픈데. 차갑게 돌아선 민호의 모습에 수지는 당황했지만
혹시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민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죠. 어느 날 밤 늦게 들어온 민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지만 수지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호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수진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수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민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호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당황과 부담감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라고? 카페도 망해가는데? 수지는 민호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곧 마음을 바꿀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린 후 민호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임신 넉 달째 수지는 민호의 핸드폰에서 모르는 여자와 나눈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을까?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는 발뺌만 했습니다. 그냥 회사 동료야. 업무 관련 연락이고. 하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자들이 단순한 업무 연락이 아니라는 것을요.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진 자신을 뒤로하고 민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임신 6달째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몇 일 못 들어올 것 같아.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 중인 자신을 두고 떠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민호는 임신한 아내에게 더욱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 내 모습 보기가 힘들어. 임신하면서 너무 예민해진 것 같고, 배가 불러온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속상해하는 수진을 보며 민호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 홀로 병원에서 딸 지원을 낳은 날, 민호는 앞서 언급한 그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친자 확인을 하자는 말,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자는 말, 그리고 애초에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10개월간 임신의 고통을 혼자 견뎌내고 남편의 외도까지 참아가며 아이를 낳은 수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수진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차가운 말들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오빠, 제가 혼자 키우겠어요. 오빠가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저 혼자라도 지원이를 잘 키워보겠어요. 수진의 간절한 말에 민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키워.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거야. 민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낳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죠. 오빠, 그래도 지원이는 오빠 아이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수진의 애원에 민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아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나는 이런 생활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핸드폰도 바꾸고 연락처도 모두 차단해버렸죠. 마치 수진과 갓난아기 지원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23살의 수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혼자 돌보면서 카페도 운영해야 했고 밀린 대출 이자까지 해결해야 했거든요. 지원아, 엄마가 꼭 잘 키워줄게. 아빠는 없어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수지는 작은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카페 운영에 집중할 수 없었고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카페를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수진의 고군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지원을 돌보고 밤에는 아이를 재운 후 포장 작업을 하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서 했습니다. 지원이가 1살이 되었을 때 수지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었는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수지는 혼자서 지원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는 밤새도록 간병하고 병원비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지원이가 3살이 되던 해 수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죠. 엄마, 오늘도 늦게 와요? 어린 지원의 물음에 수진의 마음이 아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이래야 지원이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원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수지는 다시 한번 민호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용품비며 급식비며 들어갈 돈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민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수지는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 새벽에는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까지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지원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수지는 힘을 얻었습니다. 엄마, 저 장래 희망이 생겼어요. 10살이 된 지원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가 되고 싶은데? 변호사요.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원의 말에 수지는 뭉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세상의 부조리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 지원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지원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수진의 일자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대리운전 일은 완전히 끊겼고 식당도 영업을 중단하면서 수진은 경제적으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그때 수진이 시작한 것이 배달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음식 배달을 하기 시작했죠. 춥고 더운 날씨에도 상관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지는 배달을 다녔습니다. 지원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엄마, 비 와서 위험하니까 오늘은 쉬세요. 중학생이 된 지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원아. 비 오는 날이 배달비가 더 많이 나오거든. 수지는 딸에게 웃어 보이며 우비를 챙겨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딸에게 보여줘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배달을 하던 중
한 음식점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주문이 많이 밀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박민호였습니다. 13년 만에 마주친 그는 예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이 찌고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3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호 옆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임신한 듯 배가 부른 젊은 여성이 민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3년 만에 만난 이 상황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딸 지원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헬멧을 벗고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수진의 목소리에 민호가 돌아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13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임신한 여자 유리가 이상하다는 듯 민호를 바라보았죠. 오빠, 이분이 누구세요? 유리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별거 아니고. 수지는 민호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지만 13년 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우리 딸 지원이도 별거 아닌 건가요? 민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유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딸이라고? 오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유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는 여자였거든요. 지금 우리 딸이 13살이에요. 13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못 받고 혼자 키웠어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혼자 키우겠다고 했잖아. 민호의 뻔뻔한 대답에 수지는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키우겠다고 한 게 양육비를 안 달라는 뜻이었나요?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들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체면이 구겨지는 게 싫었던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거든요. 따로 만나자고요? 13년 전에도 그렇게 말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잖아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직장도 그만두고. 민호는 점점 더 난처해했습니다. 특히 유리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오빠, 정말 이분과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유리의 질문에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대신 말했죠. 언니, 혹시 이 사람과 혼인신고 하셨나요? 수진의 질문에 유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오빠가 아직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3년 전 자신과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언니, 이 사람 13년 전에도 저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부모님 빚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13년 전에도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저도 민호는 더 이상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사생활을 왜 이렇게 들춰내고 난리야? 민호의 폭언에 수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사생활이라고요? 우리 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묻는 게 사생활 침해예요? 13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주고 나 몰라라 한 게 사생활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무튼 나는 줄 돈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예전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민호의 말에 수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13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 언니도 저처럼 버릴 거예요? 아이 낳고 나면 또 다른 핑계 대면서 수진의 말에 유리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유리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유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니까. 13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던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했었는데요. 진짜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 하자고.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지막 수단을 꺼냈습니다. 야, 너 지금 내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거지? 가정 파탄범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민호의 협박에 수지는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고소요? 좋아요. 그럼 저도 양육비 청구 소송 걸겠어요. 13년치 양육비 계산해서 법정에서 만나요. 민호는 양육비 소송이라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양육비라고? 나한테는 돈이 없다고 했잖아. 그럼 이 가게는 뭐예요? 언니 배도 부른 걸 보니 새로 생긴 아이도 있고. 수진의 지적에 민호는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이 가게는 유리 명의고 나는 그냥 도와주는 거야. 내 재산은 하나도 없어. 수지는 민호의 변명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로서 책임지세요. 우리 지원이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책임? 웃기지 마. 나는 지금부터 내 재산을 다 빼돌릴 거야.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고. 그 순간 수지는 이 남자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3년 전보다도 더 나빠진 모습이었거든요. 유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수지는 마지막으로 유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 사람 조심하세요.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민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을 거예요. 수지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13년 만의 재회는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민호는 유리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 돌아와서 딸 지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오늘 아빠를 만났어. 중학교 2학년인 지원은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3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지원에게 아빠는 그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요? 진짜 아빠를 만났어요? 지원의 눈에는 기대보다는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지만 13년 동안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었거든요. 응, 그런데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 수지는 지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법정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지원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엄마랑 잘 살았는데 굳이 그런 아빠한테 돈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의 성숙한 반응에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이해하고 엄마를 걱정해주는 딸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지원아, 그래도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잖아. 엄마 혼자 벌어서는 내 대학교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려워. 수진의 말에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다음 날 수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상담을 맡은 김철수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하고 신뢰감 가는 남성이었습니다. 13년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셨다고요? 네, 아이를 낳자마자 집을 나가버렸어요. 연락처도 바꾸고 완전히 잠적했었죠. 김 변호사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여도 친생자에 대한 양육비 의무는 있습니다. 특히 13년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텐데요. 수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김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재산을 빼돌리겠다고 위협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재산 조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죠. 수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김 변호사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봤는데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성공 보수로 하죠. 양육비를 받은 후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수지는 김 변호사의 제안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배려 덕분에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 거죠. 한편 민호와 유리는 큰 갈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13년 전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유리는 어제부터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민호는 짜증스러워했죠. 그런 걸 왜 자꾸 캐묻는 거야?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요? 지금도 그 아이는 살아있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잖아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나는 그때 어렸고 실수했던 거야. 지금은 다르다고. 민호의 변명에 유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렸다고요? 30살에 어렸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혼인신고 안 하잖아요. 유리의 지적에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가게 사업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고, 또 핑계네요. 13년 전에는 부모님 빚 때문이라고 하고, 지금은 사업 때문이라고 하고, 유리는 점점 민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만난 수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럼 이 아이 낳고 나서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도망갈 거예요? 유리의 질문에 민호는 화를 냈습니다. 뭔 소리야? 너는 다르다고.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하니까. 하지만 유리는 더 이상 민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 왜 혼인신고를 안 해요? 사랑한다면 왜 전 여자친구한테 양육비도 안 줘요? 며칠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 봤는데 음식점은 실제로 여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고 본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지는 실망했습니다. 민호가 미리 재산을 빼돌려 놓은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득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회피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때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예전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문제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횡령 의혹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지는 민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13년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민호가 처음부터 수진을 속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모님 빚 때문이라는 핑계도 거짓말이었을 수 있고요. 수지는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민호의 숨겨진 과거가 밝혀진다면 그동안 피해를 당한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김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진 씨, 박민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김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13년 전 박민호가 다니던 회사에서 실제로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결국 회사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그가 사직한 거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때 부모님 빚 때문이라고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횡령한 돈으로 빚을 갚았을 수도 있고요.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도 실제로는 그가 투자한 돈으로 차린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해놨지만 실소유자는 박민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았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 부인할 테니 확실한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합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상대방 여자친구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분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유리와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며칠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유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유리도 만나자고 했죠. 두 여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리는 임신 8개월로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연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많았거든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민호 오빠와는 언제부터 만나신 거예요? 2년 전부터요. 오빠가 제 카페에 단골로 오시면서 시작됐어요. 수지는 유리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민호의 패턴이 13년 전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때도 부모님 빚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했나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낳자고 했어요. 수지는 유리에게 13년 전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자신을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언니도 조심하세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유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요즘 오빠 행동이 이상해요. 자꾸 다른 여자들과 연락하는 것 같고, 저한테도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수지는 유리가 안타까웠습니다. 13년 전 자신의 모습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언니, 혹시 음식점 운영에 오빠가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실 처음에 가게 차릴 때 오빠가 돈을 대줬어요. 제 명의로 하자고 하면서요. 유리의 말에 수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민호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여자들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언니, 이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떠날 거예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유리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 오빠가 요즘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요? 네, 며칠 전에 오빠 핸드폰에서 본 문자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임신 테스트기가 2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지는 어이없었습니다. 민호가 동시에 여러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은 변태예요. 유리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유리는 민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있죠? 민호는 발뺌했지만 유리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13년 전 수진 씨한테 한 말들도 다 거짓말이었죠? 부모님 빚도 사랑한다는 말도. 민호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한 여자와만 살기엔 너무 젊어. 그리고 아이 같은 짐은 지기 싫고. 민호의 말에 유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를 했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유리는 그날 밤 민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수진 씨, 도와주세요. 저도 이 사람한테 당한 피해를 되찾고 싶어요. 수진은 유리의 결심을 듣고 기뻤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김 변호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민호가 3번째 여자까지 임신시킨 것 같습니다. 그 여자도 사실혼 관계로 알고 있고요.
수진과 유리는 경악했습니다. 민호가 상상 이상으로 악질이었던 거예요.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모였습니다. 박민호의 사기 행각과 양육비 회피 시도, 그리고 반복적인 여성 기만 행위까지. 김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승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재산을 숨겨도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김 변호사에게는 아직 수진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김 변호사 자신에게도 민호와 관련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죠. 그날 저녁 김 변호사는 수진을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수진 씨,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진은 김 변호사의 심각한 톤에 긴장했습니다. 혹시 소송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맡은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수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박민호라는 사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김 변호사와 한 여자, 그리고 민호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제 여동생 김민지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거든요. 15년 전 민지도 박민호에게 똑같은 당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김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민지는 임신 7개월 때 박민호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발견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민지가 따지려고 했는데 민호는 오히려 민지를 밀쳤어요. 김 변호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민지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의 악행이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민호는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도 없었고 증거도 부족해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도시로 도망쳤고요. 김 변호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년 동안 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제 조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수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민호가 이미 사람을 죽인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변호사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로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한편 민호는 유리에게 쫓겨난 후 세 번째 여자인 이소영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24살의 소영은 간호사였고 민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호는 짜증만 냈습니다. 시끄러워. 너도 나를 괴롭히려고. 민호는 수진과 유리가 자신을 법적으로 추궁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과거 횡령 사건까지 들춰질까봐 불안했거든요. 그때 민호의 핸드폰에 김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왔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및 재산 보전 신청에 관한 내용 증명.
민호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제기랄, 정말 소송을 걸었네. 소영은 민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소송이 뭐예요? 민호는 소영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 소영도 떠날 게 뻔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전 직장에서 오해가 있었던 거고. 하지만 소영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호의 행동이 이상했었거든요. 오빠, 혹시 다른 여자랑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호는 발끈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소영은 민호의 과격한 반응에 두려워했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김 변호사는 수진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민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도 임신 중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수진은 민호의 끝없는 악행에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마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속일 수 있죠?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피해 여성들이 연합해서 대응할 때입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젊은 여자가 따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박민호에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수지는 소영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유리 언니가 연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있어서요. 소영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 핸드폰에서 발견한 건데요. 핸드폰 화면에는 민호가 다른 여자들과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자들과의 대화까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증거들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완벽합니다. 박민호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사무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철수, 나와. 민호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15년 만에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야, 김철수. 15년 전 그 일로 아직도 나를 괴롭히려고. 민호가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일어나며 민호를 마주했습니다. 박민호, 15년 만이군요. 두 남자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유리, 소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민지 일은 사고였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 일을 들춰내는 거야? 민호의 말에 김 변호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고라고요? 임신한 여동생을 밀쳐서 계단에서 떨어뜨린 게 사고라고요? 민호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세 여자가 모두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건 그냥 실수였어. 나도 그때 당황해서. 김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여자들을 속이고 버린 게 실수였나요? 사실혼을 이용해서 책임을 회피한 것도 실수였고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수진이 일어나서 민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3년 동안 우리 지원이 아빠가 누구인지 물어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민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아픈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룬 밤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유리도 나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가게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24살이에요.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건가요? 새 여자의 절절한 호소에 민호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민호 씨, 15년 전 횡령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회사에서 조용히 넘어갔지만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음식점의 실소유자가 당신이라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사업자 등록 과정의 증언, 그리고 실제 운영 증거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민호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김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수진 씨에게 13년간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세요. 둘째, 유리 씨와 소영 씨에게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을 하세요. 민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나한테는 그런 돈 없다고.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점을 처분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거부하신다면.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횡령 사건을 재수사 의뢰하고 민지 사건도 재조사를 요청할 겁니다. 15년 전에는 증거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패턴이 명확하거든요. 민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원이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지원은 민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13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지를 실제로 마주한 순간이었거든요. 민호도 지원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과 닮은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지원아, 이분이 너의 아빠야. 수진의 말에 지원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의젓한 인사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아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엄마가 정말 훌륭하게 키워주셨거든요. 지원의 말에 민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지원의 다음 말이 민호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로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다 봤거든요. 13세 소녀의 성숙한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민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구체적인 합의안을 논의하죠. 김 변호사는 준비해온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 13년간의 양육비 3억 원을 일시 지급하고
지원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세요. 민호는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3억이라고? 그런 돈을 어떻게? 유리 씨와 소영 씨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고 향후 양육비도 보장하세요. 김 변호사의 요구에 민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김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전 민지가 죽을 때는 생각 안 했던 거네요. 결국 민호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더 큰 처벌을 받을 바에는 합의가 나았거든요. 음식점을 처분해서라도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주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드리죠.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바로 고발 조치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15년간의 악행이 마침내 심판받는 순간이었어요. 수지는 딸 지원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3년간의 고생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약속된 날짜에 민호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초췌하고 지친 얼굴로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음식점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겠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와 서류들을 김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 양육비 3억 원, 유리 씨 위자료 5천만 원, 소영 씨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향후 양육비 지급 보증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네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13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지원이의 교육비 걱정 없이 키우실 수 있어요. 유리와 소영도 각각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도 계속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소영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쳤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고요.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니, 수진 씨. 정말 미안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원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수지는 민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3년간 원망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원이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아이는 정말 똑똑하고 착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키우지 못한 딸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건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박민호 씨,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민호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민지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오빠에게. 저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오빠도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알게 되시길. 편지를 읽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변하기를 바랐어요.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세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 지원이를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호가 사무실을 떠난 후 김 변호사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 돌아와서 지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원아, 이제 엄마가 야간 배달 일을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지원은 기뻐하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수지는 딸을 안으며 지난 13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모든 시련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유리와 소영은 각각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유리는 위자료로 새로운 카페를 차렸고 소영은 간호사 일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요. 세 여자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수지는 지원과 함께 작은 카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13년 전 민호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와 비슷한 곳이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카페가 될 것 같아요. 지원의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번에는 우리 둘만의 힘으로 만든 거니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업 축하드려요. 김 변호사는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지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수지는 김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김 변호사는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수지는 지원과 함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이제까지 제대로 된 아빠를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원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에게는 엄마가 아빠이자 엄마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었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3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김 변호사님 같은 좋은 분들도 있잖아요. 가족이 꼭 혈연 관계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원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민호는 가족이 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13년간의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사실혼을 악용해서 여러 여성을 기만했던 민호는 결국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과 지원은 13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용기와 정의로운 사람들의 도움이 모이면 불의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